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대신 파혼을 선택한 30대 여성이에요.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솔직히 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제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니고 직장 내에 저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고 살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에 비하면 월급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업무 강도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해요. 칼퇴근을 해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월차에 연차, 각종 휴일을 알뜰히 사용할 수 있고 정말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잘릴 위험도 없거든요. 물론 동료들 중에는 이러다가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생활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직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불금을 함께할 친구들도 많았고 밤도깨비로 일본 여행도 가고 길게 휴가를 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편한 직장이라고는 해도 나름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인데 그럴 때면 친구들과 맥주 한잔을 하며 쉽게 털어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평생을 함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3년 사이에 저를 빼고 모조리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불금에 불러낼 친구도 없고 아무리 긴 휴가를 받아도 함께 여행을 떠날 친구가 없더라고요. 미안, 이번에 그이랑 발리 여행 가기로 해서 여행 같이 못 가겠다. 아, 민지랑 가라. 민지 요즘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서 나한테 호캉스 가자고 조르던데. 그래? 기집애, 나한테 연락하지. 그럼 바로 콜인데. 알았어, 내가 민지한테 전화해볼게. 그 말에 얼른 민지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어요. 야, 나 남편이랑 화해했잖아. 샤넬백 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받아주냐? 다른 것도 아니고 샤넬인데. 근데 기집애야, 친구가 남편이랑 싸웠다는데 이때다 하고 바로 여행 가자고 연락을 하냐? 너 좀 서운한걸?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나 봐요. 괜히 저만 중간에서 좋다가 만 거죠 뭐.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결혼한 친구들과는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저 혼자 호캉스도 즐기려고 고가의 호텔 패키지도 찾아보고 가까운 동남아로 혼자 여행도 떠나보았지만 여럿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눈앞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있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야자수가 곳곳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거기다 평소엔 친구들과 함께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저였지만 정작 혼자서는 현지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들어간 건데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저는 제가 혼밥을 힘들어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지 뭐예요.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부터 옆에 친구가 없던 순간이 없더라고요. 친구들과 휩쓸려 다니기만 했지 정작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내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32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감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 늦으면 내 짝을 영영 못 찾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분위기에 떠밀려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선 좀 보라고 닥달해도 꼼짝도 안 하던 제가 주변에 부탁해서 대학생 때도 하지 않던 소개팅에 나가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할까 고민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뭐. 하지만 관심이 없을 때는 저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도 많더니 정작 제가 찾아 나서자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짜증은 점점 늘어갔고
주변에서는 제가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질이 멸렬한 회사 생활도 짜증나고 주말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일상에 점점 초라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32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창피하게도 그 흔한 저녁 약속 하나 없는 거 있죠.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배려한다고 그랬는지 하나같이 택배로 선물을 보내거나 축하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 좋은 시간 보내라, 미역국은 먹었냐 등등의 내용으로요. 하지만 그 누구도 만나자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이모지로 화려하게 치장한 문자도 아닌 내 앞에서 함께 저녁을 먹어줄 친구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채연아,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올 거지? 엄마의 질문에 만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서 약속이 있는 척 연기를 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친구들 만나면 케이크 선물도 받을 테니까 굳이 케이크를 따로 안 사도 되니까 묻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하루 종일 참았던 서러움이 순식간에 터져버렸어요. 사지 마. 누가 엄마한테 케이크 사달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고는 씩씩대며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전철역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로 가서 제일 큰 케이크를 샀어요. 그리고는 2층에 있는 카페테리아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키곤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먹는 걸로 화를 푸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먹어댔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양이 줄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자신을 보게 됐는데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참한 생일을 맞게 될 줄 몰랐는데 말이죠.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포크로 애꿎은 케이크만 누르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제 앞에 멈춰서지 뭐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또렷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윤채은 맞지? 땡땡중학교 3학년 2반 윤채은. 나 기억 안 나? 정환성. 이름을 듣고 보니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저와는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아이였거든요. 학생 땐 서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의 사이라서 오랜만에 만났어도 인사 외에는 할 말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환성이는 넉살 좋게 제 앞에 앉아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한참을 떠들어대던 환성이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너 케이크 무지 좋아하나 보다. 이 큰 걸 혼자 먹고 절반은 먹은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오늘이 생일이야? 아니 옆에 추가 딱 네 나이만큼 있길래. 그 말에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생일초를 백에 넣어버렸죠. 그러자 환성이가 잠시 엉망이 되어버린 케이크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채연아, 다 먹었으면 나랑 어디 좀 갈래? 생크림 케이크를 이렇게나 먹었으니 속이 느끼할 거 아니야. 속풀이하러 가자. 그리고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는 케이크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딘가로 걸어갔어요. 한 10분 가까이 걸었을까요?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 앞에 멈추더라고요. 여기가 내 최애 맛집이야. 여기 삼선짬뽕이 진짜 끝내주거든. 어때? 속풀이하기에 딱이겠지? 그 말을 끝으로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저를 끌고 중국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메뉴판도 안 보고 바로 삼선짬뽕 2개를 시키더라고요. 짬뽕이 나오기까지 불과 10여 분 남짓이었지만 한성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색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짬뽕 2그릇이 놓였고 엄청난 비주얼에 저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불과 20여 분 전에 혼자 제일 큰 사이즈의 케이크 반판을 먹어치운 저였지만 신기하게도 칼칼한 짬뽕이 술술 들어가는 거 있죠.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짬뽕은 처음이었어요.
개눈 감추듯 그릇에 코를 박고 짬뽕을 먹어댄 우리는 마지막 한 젓가락같이 해치우고는 그제야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일방적인 각자의 얘기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떠들게 됐지 뭐예요. 그 바람에 고량주와 간단한 안주까지 시켜서 2시간 가까이 수다를 떨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기억 안 났던 동창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환성이는 술 기운에 알딸딸해진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내주더라고요. 고양이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였어요. 급하게 사느라 포장도 못했어. 별거 아니지만 생일 선물이야. 중국집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때 근처에서 사온 모양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몰랐던 환성이란 친구에 대한 호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동창과의 만남으로 우울했던 생일을 즐겁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환성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평소 안부 정도를 나누는 동창들한테 연락해 환성이 소식을 물었지만 다들 환성이의 존재 자체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졸업앨범을 꺼내 사진첩에 실린 사진을 동창한테 보냈더니 바로 단문이 온 거예요. 옛날 사진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걸? 찬우랑 친했던 걸로 기억해. 내가 찬우 통해서 연락처 알아볼게. 그렇게 몇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저는 환성이 연락처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보니 제가 깜박하고 안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바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였죠. 만약 결혼까지 한 친구라면 제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저장을 한 채 딱히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글쎄 며칠 뒤 제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환성이더라고요. 유채은, 너 왜 내 전화번호 저장해놓고 문자도 안 하냐?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톡에 새로 뜬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단문을 했어요. 늦었지만 그날은 잘 들어갔냐? 그날 내 넋두리 들어줘서 고마웠다.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사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밥 이번 주 토요일에 사라. 너한테 할 말도 있고. 내심 다시 보게 됐다는 생각에 들뜨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유무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약간 찜찜하긴 했어요. 막상 약속을 잡고 나니 마음이 들떠서 그랬는지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는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이 돼서 환성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번에 만났을 때처럼 환성이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녀석인데 왜 중학생 때는 말도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만나서 성수동 구경도 하고 인스타의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비록 밥값이 꽤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환성이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우울했던 제 생일을 즐겁게 만들어준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이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먼저 계산을 해버린 거 있죠. 야, 왜 그랬어? 오늘은 내가 밥 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부러 비싼 데로 온 건데. 됐어. 오늘만 날이냐? 이렇게 해야 밥을 핑계로 다음에 널 또 만나지. 저를 또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에 심장이 간질간질해지는 것 같았어요. 20대 중반에 했던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저기 채연아, 혹시 지금 사귀는 사람 있니? 찬우한테 듣기론 결혼은 안 했다고 들었는데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는 찬우도 모르더라고. 없어. 너는? 나야 당연히 없지. 사귀는 사람이 없다는 말에 환성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음을 참았어요. 솔직히 저도 환성이랑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티 안 내려고 했지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밥을 산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만났고, 그럴 때마다 환성이는 먼저 계산을 해서 밥을 사준다는 약속을 한 주 한 주 밀어나갔어요. 저도 이제는 그 수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속아주었고, 그렇게 2달쯤 됐을 때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어릴 때 만났던 친구라 그럴까요? 사회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기분 자체가 달랐어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안심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비록 그 시절에는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었지만 말이죠. 과거를 공유한 사이라는 건 서로에 대해 의심을 내려놓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였죠. 사심없이 사귈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자 그제야 제가 환성이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성이는 매번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저희 집도 알고 저희 부모님과 골목에서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어서 부모님과도 안면이 있었지만 정작 저는 환성이네 집도 부모님도 뵙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거라곤 환성이네 가족들이 한국에 없다는 것뿐이었어요. 예비시댁은 환성이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1~2시간 걸리는 곳도 아니고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라서 만날 약속 잡는 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채연이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그런데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네. 뭐가 미안하셔. 아무래도 결혼식 때도 한국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장기 휴가를 자주 내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건 어때?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월차 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냥 인사만 드리고 돌아오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회사를 옮기려는 상황이라서 월차를 쓰기가 좀 그래. 회사를 옮기려고? 그러고 보니까 난 아직 네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더 혹시 간첩은 아니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에 환성이는 난처한 표정이 되었어요. 실은 곧 이직할 생각이라서 어디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공기업 다니는 여자친구한테 내세울 만한 직장도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국에 혼자 나와 살고 있잖아.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취업 사기를 당했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돈도 그때 다 날리고 친척들 집에서 얹혀 살면서 겨우 취직한 곳이 지금 다니는 회사야. 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조건 같은 거 따질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냥 월급 준다고 하면 그게 어디든 들어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날 받아준 회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겠더라고. 솔직히 그동안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배경이 그럴싸하면 누가 묻지 않아도 먼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환경이 변변치 않다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저도 환성이한테 직장이 어딘지 사는 곳이 어딘지 캐묻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또래들에 비해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어서 제 직장이나 부모님 직장을 드러내고 살아온 편이었어요. 아빠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계시고 엄마는 아빠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약국에는 폐의 약사들이 여럿 있어서 엄마는 거의 약국에 안 나가시지만요. 아무튼 이런 부모님 덕에 어릴 때부터 성적이나 이성 문제 외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외적인 것들은 부모님의 재력으로 채워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환성이네는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사업이 망하자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간 경우였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환성이 부모님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 자식을 둘이나 먹여 살려야 했으니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다툼은 이어졌고 환성이가 대학교 1학년 때 결국엔 두 분이 헤어지셨다더라고요. 아버님은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하셔서 다른 주에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여전히 LA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대형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밝게 웃는 얼굴이지만 환성이는 가정사를 들춰보면 아픔이 꽤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는데 그런 애한테 직장 문제로 자존심 상하게 한 게 내심 미안했어요. 얼마 전에 괜찮은 헤드헌터를 만났는데 나보고 대뜸 그러는 거야. 그 학벌에 왜 그런 데 다니고 있냐고. 사실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어려울 때 날 받아준 게 고마워서라도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고 살 텐데 공기업 다니는 네 옆에 서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 지금 얘기가 잘 진행 중이라서 다음 달쯤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옮기려는 회사는 꽤 괜찮은 데니까 이직 성공하면 그때 말해줄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어차피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굳이 숨길 게 뭐 있냐 싶기도 했지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이직하면 어련히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 쳐도 저희 부모님 생각은 달랐어요. 사돈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른 채 하나뿐인 딸 자식 혼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봐야 할 거 아니니. 그쪽 부모님도 며느리감을 보셔야 결혼을 찬성하든 말든 하실 테고. 결혼이 당사자들 마음만으로 진행되는 건 줄 알아? 어떻게 니들은 결혼을 니네 좋을 대로 몰아치려고 그러니? 어차피 상견례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직접 미국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환성이한테 말해봐. 엄마, 그냥 좀 기다려주면 안 돼? 환성이 이직하면 그때 우리가 미국으로 인사드리러 갈 거야. 그때 가서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은. 그러자 엄마가 제 말을 딱 자르며 그러시는 거예요. 얘 좀 봐.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당장 올가을에 결혼하겠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속옷 하나 살 때도 가진가탈은 다 부리는 애가 어떻게 된 게 지 인생에 걸린 결혼은 이렇게 허당처럼 굴어. 잔소리 말고 환성이한테 얘기해.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불러서 할 테니까. 엄마의 닥달에 못 이겨 그날 밤 환성이한테 엄마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환성이 부모님의 이혼을 모르고 계셔서 아버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때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찬성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에서 먼 길 오시는 거니까 언제든 상관없다고 예비 시부모님 일정에 맞춰서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상견례 비용도 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열흘 뒤 삼청동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그런가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하도록 예비 시부모님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금세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시동생은 직장 때문에 이번에 오지 못했지만 결혼식 때는 참석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식이나 신혼집, 그 밖에 혼수와 예단 문제까지 모든 걸 저희 쪽에 맞춰주셔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땡땡 브랜드 구두를 신는 사람이 있네? 그거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브랜드인데. 그런데 땡땡 브랜드 구두를 미국에도 수출하나?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까 환성이 엄마가 신고 온 구두 말이야. 그거 분명히 땡땡 브랜드 구두였거든. 나도 처녀 때 거기 구두 자주 신어서 장식 문양만 봐도 잘 안다고. 그 회사가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가 됐지만 예전엔 나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였잖아.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에 사는 사람이 그 구두를 어떻게 구했을까? 참 신기하네. 에이, 한국에 와서 사 신으셨나 보지. 아니면 환성이가 미국에 보내드린 걸 수도 있고. 엄마는 별걸 다 신경 쓰고 그래. 그때는 별거 아닌 걸로 넘겼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일종의 단서라면 단서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따로 만나뵈려고 했지만 친척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
그날 이후 다시 뵙지는 못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며칠 뒤 환성이는 저희 부모님께 상견례 비용까지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토종 꿀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환성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고 얼마 뒤 제가 환성이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는데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그 토종꿀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집 안에는 그 꿀을 생산한 농원 이름이 적힌 명함도 여러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성이가 다니는 회사가 이 꿀을 파는 농원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몰래 명함을 한 장 챙겨두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한국에 다녀가시고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은 준비 기간이 짧았던 터라 결혼식장을 구할 수 없어서 제 모교 교수회관에서 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황성이 아버님이 마련해 주시기로 했어요. 자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32평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만 해도 수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환성인의 집 사정을 잘 아는 저로서는 낼름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좀 보태겠다고 했더니 환성이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대신 넌 혼수를 해오잖아. 요즘은 가전제품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서 집 전체를 채우려면 1억은 너끈히 들걸? TV만 해도 얼만데. 그래도 아파트 보증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그런데 아버님은 형편이 좀 괜찮으셔? 아니, 어머님이랑 이혼까지 하셨는데 아들 결혼한다고 몇 억짜리 집을 해주시는 게 부담돼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는 나한테 그 정도 해줘도 되니까. 아빠 세 부인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 결혼식이 끝나면 언제 보게 될지 모를 시아버지한테 수억대 부담을 지우는 게 저는 마음에 걸렸지만 환성이는 거기에 대해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가족을 버리고 돈 많은 여자를 택한 아빠에 대한 미움이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성이 말대로 아파트에 혼수를 채우는데 돈이 엄청 들긴 했어요. 다 해서 1억이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일부는 아빠가 도움을 주셨어요. 결혼식까지는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었지만 환성이가 살던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조금 일찍 신혼집에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살림살이를 미리 채워두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환성이가 먼저 들어가 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살림을 다 채운 다음 날 환성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어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너 없는 동안 내가 집 지키고 있을까? 미리 신혼집에 익숙해지게 말이야. 그러자 환성이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직 집 청소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집에 먼지도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빈집에 저 혼자 두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출장 갔다 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입주 청소를 맡길 테니 청소 끝나면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집에 얼마나 먼지가 많길래 그러나 싶었지만 깔끔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환성이는 출장을 떠났고 우리는 톡으로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있어서 전화통화는 한 번도 못했고요. 그렇게 환성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그런데 환성이가 탄 항공기가 도착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입국장에는 환성이 그림자도 안 보이지 뭐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환성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 공항 어디일 텐데 이상하게도 전화기 너머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도로를 달리는 차 안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채연아, 아직도 공항에서 나 기다리니? 근데 이거 어쩌냐? 나 공항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딘데? 아, 얘 진짜 웃기는 애네. 야, 도망치는 놈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말해주는 거 봤냐? 채연아, 네가 고생은 안 해봐서 세상이 온통 꽃밭으로 보이나 본데 너 그렇게 살면 평생 나 같은 놈 만나 당하고 산다? 전화기 너머의 환성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비한 사기꾼 같더라고요. 정환성, 너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네가 도망을 왜 가? 말해봐, 이게 무슨 소린지. 윤채연, 정신 좀 차려. 어떻게 된 애가 의심이란 걸 안 하냐? 나 지금 네가 열심히 채워놓은 혼수 판돈 들고 튀는 중이야. 일주일 동안 당근에서 그거 파느라 엄청 바빴잖냐. 네가 그래도 좀 사는 집에라 그런가 하나같이 고가 제품으로 사들여놔서 직장인 2년 연봉을 일주일 만에 손에 넣었다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너 나 만나는 동안 행복했잖아. 안 그래? 그 정도면 공주 대접 톡톡히 받았지 뭐. 네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냐? 그러니까 이 돈은 파원 위자료라고 생각해. 잘 쓸게. 아, 그리고 말야. 마지막이니까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 야, 너 앞으로 남자 만나거든 제발 의심이란 것 좀 하고 만나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중에 너처럼 등쳐먹기 쉬운 상태도 없었어. 그럼 그동안 즐거웠다. 그렇게 환상이와의 마지막 통화는 끝이 났어요. 저는 환상이의 마지막 말에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화가 났어요. 의심 좀 하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의심 하나 없이 자기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명함을 찍어 환상이한테 보냈어요. 환상이네 집에 갔을 때 집안에서 발견했던 그 명함이었죠. 그랬더니 바로 환상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급하게 문자까지 보내는데 이제야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좀 되는 듯 하더군요. 채연아, 전화 좀 받아. 너 그 명함 어디서 났어? 아이씨,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인간이 명함 한 장에 사색이 돼서는 이렇게 태세전환이 됐지 뭐예요. 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냐고요? 그건 환성이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그의 아내와 자식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 명함을 발견했을 때는 이 농원이 환성이가 다니는 직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까 그 농원은 환성이 아내가 친정 부모님과 하는 농원이더라고요. 둘 사이에는 5살짜리 딸도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자들을 등쳐먹고 사는 주제였지만 꼴에 자기 부인과 딸에 대한 애착은 강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도 매일 수차례씩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했을 정도로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환성이가 출장을 떠나고 이틀 뒤였어요. 조사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며칠간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어요. 제가 환성이한테 줄기차게 연락을 하고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 것도 애정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놈을 잡아서 경찰에 넘길 요량이었던 거고요. 미리 전화로 상황을 알리면 도망칠까봐 아는 티를 안 냈던 건데 이놈이 출장은커녕 그 사이 집에서 혼수 되팔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놈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환성이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혼수 판돈을 돌려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신혼집이라고 했던 그 집은 에어비앤비로 열흘간 렌트를 했던 집이었고 상견례 때 오신 부모님은 업체를 통해 일당을 주고 부른 배우라고 했어요.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자기 가족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아 놓고는 그 와중에도 자기 가족을 지키려 들다니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어디서 감히 용서를 운운해요. 천하의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살면서 되도 않게 지 자식이 알게 될까봐 벌벌 떠는 꼴이라니 이런 것도 부모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환성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건 자기만 자식을 아끼는 부모가 아니란 거였죠. 하나뿐인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놈을 저희 아빠가 가만두실 리가 없잖아요.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인데 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용서를 입에 올려? 네 놈이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건 아냐? 인생을 오물이 잔뜩 묻은 걸레처럼 더럽고 구차하게 살아온 놈이 감히 부모 노릇을 하려 들어? 너 같은 놈한테 그런 건 사치야. 네가 내 딸 눈에서 눈물 뽑은 것처럼 나도 네 딸한테 똑같이 해줄 거다. 그러니 잔말 말고 꺼져. 네 놈이 그동안 여자들 눈에서 눈물 빼고 돈 뜯어갔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네 자식이 알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 평생 창피한 부모로 살아. 인간처럼 살아볼 생각 손톱만큼도 하지 말고 네가 지은 죄 그대로 우물 뒤집어 쓴 채로 살라고. 그렇게 결혼 사기를 쳤던 환성이는 결국 경찰에 끌려갔고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업체를 통해 찾아보니 저처럼 환성이한테 속아 돈을 뜯긴 여자가 자그마치 4명이나 더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 함께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저를 포함해 5 여자에게 상처를 입힌 환성이는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골에서 꿀 농원을 하는 환성이 아내와 장인 장모까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환성이는 재판과 별개로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딸의 양육권은 물론이고 친권까지 뺏긴 채 말이에요. 남의 행복에 셈이 나서 섣부른 결혼을 하려 했던 저는 상처만 입은 채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이번 일로 모든 걸 잃기만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한바탕 소송전을 치르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고인 물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심심한 안락보다는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어졌거든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사기 결혼으로 상처를 입은 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오를 거라고 믿어요. 비싼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을 준비 중 파혼을 선언하고 계속 싱글로 지내는 중이에요. 나이도 있는데 왜 그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심정과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정말 인성이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저와 남친의 만남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남친을 만날 당시 저는 한의사로 독립개업을 해서 2년 차였어요. 그전에는 하늘 같은 대선배님의 큰 한의원의 분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드디어 저만의 한의원을 차리게 된 것이죠. 한의사도 사람의 몸과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학회도 많이 가야 하고 논문도 많이 써야 해요. 그런 걸 해가며 한의원까지 개원하느라 힘들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클래식 음악 듣는 걸로 풀었거든요. 친한 친구들 중에는 저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음악회를 가곤 했어요. 남친은 제가 음악회에 가는 날 그 모임 회원인 지인을 따라서 왔는데요. 자기는 클래식을 이렇게 보러 다닌 적이 거의 없는데 꽤 좋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음악회에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학원 강사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 대상인 학원인데 남친은 거기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처음 사귀게 된 건 남친이 모임에 들어와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정아야, 실은 나 너 때문에 이 모임 들어온 거야. 전에는 클래식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친구 따라왔는데 네가 있더라. 이런 느낌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너 만나고 싶어서 계속 나온 거였어.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어. 저는 이렇게 직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놀랍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자 싶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 좋은 면도 자꾸 보여서 사귀게 되었어요. 입시철에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회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 자료를 만드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남친한테 몸에 좋다는 탕약도 주고 요즘 과리평이나 짜먹을 수 있게 나오는 간편한 약들도 주며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네요. 남친은 저한테 많이 감동하는 눈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친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아야,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너는 우리 사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너도 다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우리 정식으로 만난 지 1년 넘었잖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거에 전혀 의심이 없거든.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나도 재영이 네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거 대학 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잖아. 더 신중하고 싶어. 그래, 결혼이 보통 일은 아니지. 인생의 한 꼭지점 같은 거니까. 나도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하면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너처럼 좋은 직업에 집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그 편견이 너를 보면서 깨졌잖아.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말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 그 답이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이 말을 할 때의 남친은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저는 바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친은 거의 매일 이벤트를 마련해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호텔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보내준다던가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기도 했고 별스럽지 않은 날인데도 꽃도 사주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나처럼 사자 들어가는 사람 사귀는 사람 없다?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는 어디 가서 나 자랑할 게 없지. 해외 유학학원 강사니까. 네 스펙에 비해서 내가 딸리긴 하지. 정한 이 친구들은 더 직업 좋은 사람들 만나지. 하긴 나 같아도 결혼이 망설여지기는 하겠다. 그거랑은 다르지. 결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하고 상대에 대한 진심이 중요하잖아. 물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가 있다는 게 먼저이긴 해. 나는 재영이 너랑은 신뢰는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변호사랑 만나면 나도 그래야 하나? 내 친구가 고급 공무원 만나면 나도 그래야 돼? 그건 아니지. 사람은 각자 다 다른 건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거야. 네가 싫거나 그런 게 아니야. 싫으면 내가 만나겠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이도 몇 년 있으면 40이잖아.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면 한 해라도, 아니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는 해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잖아. 남친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남친이 손목이 아파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찜질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의원 문 닫을 시간이라서 남친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고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둘이 같이 나왔네요. 그때 아빠가 대걸레로 건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남친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남친이 전화를 받으며 바로 나갔고 아빠는 관리인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요. 사실 아빠는 제 한의원이 있는 건물 사장이에요. 한마디로 건물주죠. 한의원이 있는 건물 말고도 아파트 2채가 더 있었고 아빠 고향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꽤 있었어요. 과천 쪽에 고급 빌라도 있었고요. 젊을 때 대기업 건축회사를 다니셨고 그러다가 퇴사하고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해외 리조트도 많이 짓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은퇴하시고 갖고 계신 건물들 관리하시며 지내세요. 저나 엄마 그리고 언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해도 그게 건강에 더 나쁘다며 일주일 내내 순번을 정해서 건물들을 다니며 관리하셨어요. 남친이 한의원에 온 날이 바로 그 건물 순서였던 거고요. 저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오늘 저랑 같이 있었던 남자 못 봤냐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어? 아빠는 눈치 못 챘네. 아까 관리소장이 전기시설 손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일일이 직접 쓸고 닦고 할 거야.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나 있는 데만 해도 7층짜리 대형 건물인데 아빠 허리도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남친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제 말에 엄마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 정아 너 결혼할 남자 있는 거야? 어떻게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 음악회 간다고 나갔던 게 혹시 남자 만났던 거니? 음악회 갔던 거 맞아. 그러다가 만난 거긴 하고. 그쪽에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해서 나도 고민 중이야. 그래? 고민이 되는 거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그렇게 결혼 깊이 생각 안 했던 거. 걔가 좋긴 한데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제 말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네 선택이지. 결정하게 되면 말해라. 그런데 지금은 서로 좋기만 하니까 단점 같은 게 안 보일 수 있어. 물론 모든 장점을 보고 그걸 더 키워야 하는 건 맞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싫은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그것도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면 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봐. 그럴 때 보이는 단점들을 네가 수용할 수 있을지 다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다. 그때 이미 제 마음은 결혼 쪽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어요. 남친이 보여주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만 해준다면 결혼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 말씀이 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빠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만큼 재산을 불려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꼭 한다는 것보다 가볍게 인사부터 해보자는 데에 남친과 저는 합의를 보았고 먼저 남친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어른을 먼 데까지 나오게 하기가 좀 그래서 남친 동네로 갔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남친이 사는 아파트까지 가봤죠. 저희 집보다는 평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보통으로 사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치서 누가 막 저를 보고 뛰어오길래 봤더니 남친이더라고요. 저는 뛰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남친은 저를 보더니 막 도로 쪽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아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지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가 너 한의사인 거 알고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우리 집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해서. 그럴 거면 만나자고 했겠어? 나 안 그래. 실망하고 말고 할 게 뭐야. 그래도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 일단 약속 장소 먼저 나가 있어. 나 엄마랑 금방 갈게. 그렇게 남친이 저를 밀어내는데 별 수 없이 혼자서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저만치 보니까 남친이 웬 할머니한테서 옷걸이에 건 자켓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 옷이 뭔지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고 알았네요. 남친 어머니가 그 자켓을 입고 나왔으니까요. 저를 만난다고 빌린 것 같았어요. 뭐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 했고요. 아, 우리 재영이가 여자친구 한의사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쩜 얼굴도 이쁜데 한의사고 우리 재영이도 그렇게 잘 챙긴다며? 재영이가 일 많이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요. 유학 가는 애들 가르치는 거 정말 신경 쓸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하고 학생들 성적도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다들 우리 재영이 유학학원 강사라고 하면 거저 돈 버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 그걸 안 해, 우리 정아는? 우리 정아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른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니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우리 정아, 재영이만 챙기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줘. 나 요새 기력이 딸리는 건지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자도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네. 너무 힘든 거 있지? 네, 기가 허해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맥도 짚어보고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이 약값은 어떻게? 아이 참, 엄마, 당연히 약값 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아니야, 재영아, 괜찮아. 어머니, 그냥 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우, 이러니까 다들 사짜 며느리 보고 싶어 하나 봐. 어머, 내 친구들 나 때문에 배 아파서 아주 죽으려고 하겠네. 아우, 생각만 해도 재밌어. 얼른 만나서 말하고 싶다. 나 한의사 며느리 본다고? 남친 어머니는 저와 남친이 결혼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가 참 낯설지 않고 이쁜 게 우리 집 식구들이고 그런 것 같아. 왜?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다고 하잖아. 나는 네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정아, 너도 그러니? 네, 처음 뵀지만 아주 어색하지는 않네요. 그렇지?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거야. 사돈 되실 분들도 얼른 뵙고 싶다. 분명 아주 고상하고 좋으신 분들이겠지?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으니 말이야. 네, 저희 엄마 아빠 정말 좋으세요. 제가 자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마치고 남친은 저를 바래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부담 준 거 아니지? 아직 너 마음 결정도 안 했는데 며느리라는 둥, 사돈이라는 둥 그랬잖아. 내가 뵈러 온다고 하니까 결혼 결정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뭐 나도 많이 긍정적으로 되긴 했어. 그래서 말인데 재영이 너도 우리 부모님 만나러 올래?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이야? 너 결혼 생각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당연히 뵈러 가야지. 남친은 입이 기밑까지 걸려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보니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휴일날 남친이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생선도 사오시고 손수 많은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리셨어요. 아빠는 정장을 입고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 남친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남친의 생각을 들으시더라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나서야 아빠는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친이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친은 긴장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대답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친과 아빠가 미래에도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남친이 가고 난 후에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가 말했었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라고. 결혼 날짜 잡아도 마찬가지다. 네가 정말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동안 못 본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 알았어, 아빠. 나는 재영이랑 아빠가 오늘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 말대로 할게.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랑 살 때 불편한 게 최소여야지. 알았지?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걸 눈치채시고는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흘려드렸고 저와 남친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남친과 제가 예산에 맞춰 웨딩 플래너 알아보고 신혼집 알아보고 해야 했죠.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짜느라 머릿속이 완전 복잡했어요. 이게 결혼하는 거구나 하고 현실로 다가왔고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불쑥 한의원에 찾아왔어요. 예약제여서 갑자기 오신 손님은 접수를 하고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됐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접수대 직원한테 자기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라며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치료실에서 환자 침을 놓는데 직원이 당황해서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남친 어머니를 맞았네요. 원래 순서인 환자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오는 사람 그냥 받으면 되지. 예약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얼른 나 먼저 봐줘. 예비 며느리도 좀 보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 어머니를 먼저 봐드려야 했어요. 맥을 짚어보고 눈으로 대충 몸을 봐도 큰 이상이 없었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양의에 가서 다른 검사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며 침을 맞겠다더군요. 얘, 왜 금침 얼굴에 놓으면 피부 팽팽해진다며. 너네도 그런 거 하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건 미리 준비도 좀 해놔야. 그리고 갑자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혈액순환 잘 되게 침 맞고 가세요. 라며 침을 놔드렸는데 침을 맞으며 또 이러시더라고요. 나 말야, 콩진당 같은 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뭐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말이야. 네, 콩진단도 좋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 해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양방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뭘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 한 방은 침 놓고 맥 보고 부항 뜨고 뜸 뜨고 약 먹고 그래서 다 고치는 거잖아. 나 오늘 콩진단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기가 허한 거잖아.
네, 그렇죠. 제가 보고 남는 게 있으면 드릴게요. 네가 원장인데 네 마음이지. 그런 걸 어렵게 말하니? 남친 어머니는 남친하고 좀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만날 때 빌려 입었던 자켓을 또 입었더라고요. 그게 명품이라 굉장히 비싼 거긴 한데 그런 걸 빌려 입고 나올 만큼 제가 명품 따지는 사람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우리 사는 아파트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살아. 동네 같은 데는 아니어도 꽤 괜찮다? 우리 아파트 값도 꽤 나가? 그제야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희 집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남친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니까 크게 상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약들도 더 챙겨드리고 잘 가시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여자 환자분이 남친 어머니 자켓이 좋아 보였는지 예쁘다며 손을 살짝 댔거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분 손을 찰싹 때리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대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남의 옷이니까 잘못될까봐 그랬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안 좋은 게 너무 눈에 띄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저는 아빠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런 성격이면 쉽지 않겠다 싶으면서도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친이지 남친 어머니가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렵게 결혼 결정을 내려서인지 어떻게든 그걸 밀고 나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남친이 반씩해서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며 가전제품을 장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친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가구랑 가전제품 하기로 했잖아. 그게 지지난주인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 남친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실토를 했어요. 그게 엄마가 사돈 댁보다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무시한다고. 우리가 비슷하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차를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마 벤츠 뽑아드렸어. 엄마 차가 제일 좋겠대. 너나 장인어른 장모님 만날 때 보이는 게 뽀대놔야지. 집에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집에 좋은 거 해놔서 뭐하냐고. 나는 니네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어도 평범하고 먹고 살 걱정 없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대? 여자 집이 너무 잘 살면 집에 들어오는 여자도 그렇고 그 집안도 이쪽 무시하기 십상이래. 나도 좀 느꼈는데 저번에 인사 갔을 때 니네 아버지 잔소리 장난 아니시더라. 내가 더 잘 나가는 직업이고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나도 그러자고 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것처럼 보여야 장인어른도 나한테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의외다. 나는 그날 둘이 이야기 잘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 나누면 나중에도 잘 지낼 수 있겠다고 혼자 좋아했지. 그게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나는 그냥 비위 맞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나 가전제품하고 과거할 돈이 없는데 네가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다른 거 네가 하기로 했는데 돈 쓰는 김에 좀 더 쓰면 되잖아. 남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걸 보여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접을지 계속 밀고 나갈지 결정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저도 그만큼 남친을 좋아했으니까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인생 철학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신 걸 무시해서 잔소리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혼한다고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내 친구가 1년에 2번 보약을 지어 먹거든? 내가 이리 오라고 했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해줄 거라고. 약재 최고급으로 넣어주고 서비스로 침도 좀 놔주고 부항도 떠줘라. 거기 물리치료실 아가씨, 우리 커피 좀 한 잔씩 갖다 주고. 아우, 손님들이 많네. 제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예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이러면서 대기실이며 치료실이며 다 휘졌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손을 허리에 얹고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인테리어 간섭부터 시작해서 약재실까지 들어가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다들 질려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대기실에 친구분하고 좀 같이 계세요. 저희 직원들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바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원장 시어머니가 왔는데 커피 한 잔 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직원들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그리고 나 오늘은 금침 맞고 갈란다. 얼굴이 팽팽해진다는데 그거 해줄 수 있지? 친구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겠냐는 심산인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트러블이 나는 건 피해야 마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남친 어머니 요구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친에 대해서도요. 남친은 가전제품하고 가구 말고도 신혼집 얻을 곳을 터무니없이 집값이 비싼 동네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형편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 장인어른한테 좀 부탁해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장인어른 갖고 계시다는 그 아파트 사람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혹시 그거 받으려는 생각에 그쪽에 집 얻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뭘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기왕이면 나중에 집값 많이 오를 동네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말한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 장인어른 아파트가 있잖아. 그럼 땡땡역 있는 데로 갈까? 거기도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근데 거기는 좀 됐어. 여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한번 보자. 남친은 아빠의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 동네에 집을 알아보자고 한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과연 이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일주일이 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지난주에 너 한의원 있는 건물 가서 관리소장하고 같이 1층 화장실 점검하다가 건물에 온 손님하고 살짝 부딪혔나 봐. 그런데 아주 생 난리를 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더래. 댁하고 자기는 급이 다르다나?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고 얼른 꺼지라고 했대. 너무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한 말에 뭘 그렇게 신경 쓰신대. 원래 아빠 그런 거 별 신경 안 썼잖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다른 건물 새로운 관리소장은 건물주가 이렇게 청소하고 점검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가 주인인데 자꾸 와서 뭘 하려들면 편하겠어? 내가 이참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모르지 뭐.
안 그래도 아빠는 이번 달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저 상견례 하기 전주부터는 이제 건물하고 아파트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걸 그만두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딸도 청소부 딸이라고 오해받겠다 싶더구나. 사람을 직업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보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말이야. 물론 이상한 직업을 갖는 건 안 되겠지만 말이다. 아빠는 그렇게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언니에 이어 저도 결혼하니까 이제는 좀 쉬시라고 하며 저 상견례 나갈 생각만 하시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 상견례는 영원히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바로 문제의 그 벤치를 끌고서요. 그나마 그날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줘서 시간을 따로 비워놓을 수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직원들한테 전보다 더 거드름을 피우며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그날은 봉침까지 맞고 저한테 어깨랑 다리도 주무르라고 해서 아예 마사지를 받고 계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나가더군요. 보다 못한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원장님, 결혼 꼭 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대답은 안 했지만 저도 이거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관리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빨리 주차장으로 좀 가보세요. 사장님한테 어떤 아줌마가 막 난리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는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혹시 그 아줌마가 남친 어머니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내려갔어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빠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 건 남친 어머니였어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아빠가 남친 어머니가 여기 왔을 때 주차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 약간 벽에 스친 자국이 보였대요. 그것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 당장 무릎 꿇어. 안 꿇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다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게 그냥 닦으면 지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도색이나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수증 청구하세요. 제가 다 지불할게요. 다 됐고 똑똑한 척 이성적인 척 하지 말고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이 차 당신 목숨보다 비싼 차인 건 몰라요? 저는 순간 완전 이성이 날아가서 관리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마침 잘 됐다. 여기 이 영감쟁이가 내 차에 흠집을 냈지 뭐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앞에서 깔짝대더니 아주 끝까지 사람 불편하게 한다. 저는 함부로 짓거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벤츠차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차를 미친 듯이 깨부숴서 앞이 엉망이 되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하얘졌더군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다가 아빠 주머니를 뒤져 거기에 있는 명함을 시어머니 면전에 집어 던졌어요. 여기로 차 수리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차 다시 사내라고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저는 그러면서 아빠 손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늦게 아빠 명함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저희를 따라와 저희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이분이 너 정아 아버님이셔? 사돈 어른이야?
아니, 왜 사장님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죠? 아니, 그러게 왜 돈도 있는 양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정아, 너도 성격 보통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니? 그 차 대개 아들이 신혼 혼수 반반씩 하기로 했던 돈으로 산 거야. 그건 알아요? 아줌마, 그냥 돈 청구하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가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피차 좋을 것 같아요. 청아, 너 내가 네 아빠한테 그래서 속상했니? 그런데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사돈어른이 무시당할 만한. 주차를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으면 무시당해도 되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하는 일 가지고 그러는 분 시어머니로 못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당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자기네 집 있어 보여야 된다며 돈을 쓰는 재영이하고도 잘 살기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서 접죠. 벌써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나름 좋게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차 얼마인지 문자 보내세요. 제 번호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빠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큰 실수를 했어요. 부디 마음 푸시고 정아한테도 잘 말해주세요. 제가 정아한테 부탁했던 게 하나 있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집에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여 우리 집 재산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우, 아니에요, 사돈. 이런 건물이 2채씩이나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망하긴 왜 망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제가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나가시게 만들 겁니다. 아빠가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남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갔어요. 그리고 엉망으로 찌그러진 자기 차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바로 들어와서 남친 계좌로 자가용 값을 보내주고 전화했어요. 우리 안 되겠다. 결혼 접자. 너 우리 아빠 아파트 공짜로 얻으려고 했던 속셈도 알았고 니네 엄마 우리 한의원이 자기 거인 것처럼 굴고 행세하는 것도 다 알거든. 내가 더 긴 말 안 할 테니까 오늘 일 니네 엄마한테 들어. 그럼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마. 끊는다. 나중에 남친은 저한테 다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한의원 앞까지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큰 실수를 했고 자기도 생각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런 걸 내가 다 품고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아빠한테 무릎 꿇으라고 호통치던 거 난 못 잊어.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나 너랑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결국 남친은 눈물을 보이며 돌아섰고 저희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다들 쉽게 하지만 막상 그걸 지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네요. 저도 그때 나는 이런 적이 없나 돌아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접고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한의원이 바빠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요. 일하고 친구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보니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빠는 지금 관리에서는 완전 손을 떼시고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며 여유있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아빠 엄마가 더 보기 좋고 흐뭇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